효종은 효자입니다. 효종이 왕이 되는 과정을 조금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종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심량에 두 왕자가 인질로 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왕자는 야, 세상이 변했다, 우리도 변해야 된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한 왕자는 인질이 된 상태에 대해서 되게 분개하면서 반청 인식이 더 강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왕자가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니까요, 인조는 청나라한테 왕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저놈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니까는 분노가 막 솟았단 말이야. 얘기 들을 때마다 인조는 막 속으로 화를 삭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현세자가 들어오자마자 얼마 있다 바로 죽습니다. 인조에 의해서 독살됐다라고 봐요. 그런 소문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독살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오자마자 바로 죽고, 왕족이 죽으면은 왕족의 장례 예법이 있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바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온 말인데, 그 소현세자의 시체를 검시하러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의 구멍이 7개 구멍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독극물에 죽으면은 7개 구멍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걸 봤다라는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증거고, 소현세자 와이프도 결국은 인조가 죽이거든요. 영무혐의 씌워가고. 이런 걸 봐서는 소현세자에 대해서도 인조가 개입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현세자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였었던 효종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효종은 인조의 뜻을 철저하게 따릅니다. 효자야, 효자. 그래서 효종 때 정책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이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하게? 북벌이라고 해요. 북벌 정책이 최고족이었었던 시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벌 정책을 핀다. 북벌 정책하면 효종이라는 거, 효자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북벌 정책을 피려면은 지금 누가 정치하는 시기지? 신하들이 정치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신하는 지금 어떤 상태죠?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이야, 집단. 그 집단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의 대표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당의 대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알지? 지금은 당대표라고 하죠. 이때는 당대표를 뭐라고 했을게? 제야에 있었던 이 붕당의 기반은 지방에 있는 서원이 기반입니다. 여기서 또이또이 모였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야에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교수로서 있으면서 애들한테 언질만 줘요. 야, 이번 정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당대표가 서울에 있지만은 그때는 당대표들이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붕당의 기반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제야에 거주하는 처사들을, 유학자들을 살림이라고 불러요. 살림. 이 살림, 그러니까 당의 영수를 불러다가 제 의견이 이런데 제 의견에 좀 동조 좀 하고 좀 도와주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의 지지를 얻어갖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집권당은 서인이 집권당입니다. 남인은 참여한구예요. 서인을 이끌고 있었던 서인의 당대표를 불러요. 그 사람들을 양송이라고 하는데, 송시열과 송준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서인도 엄청나게 파가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서인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됐거든.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렀어. 그러다가 효종이 왕자일 때 이 사람들이 그 스승이었었거든. 가르쳐 줬었거든요. 스승님, 제가 왕이 됐습니다. 저 정치하는 거 좀 도와주셔야죠. 해서 불렀는데 이 사람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왕한테 이제 훈계질한 겁니다. 너 이 새끼 내 제자니까. 훈계질하면서 이제 그 글을 올리는데요. 신하가 왕의 간택 받았을 때 앞으로 이제 뭐 해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나 다짐 같은 것들을 이제 글을 써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축년에 올렸다라고 해서 기축봉사라고 하는데, 이게 잘 읽어보면은 왕이 추진하는 복수하고요, 신하들이 추진하는 복수하고 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 신호탄이 돼요. 되게 웃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시각은 어떤 거죠? 지금 우리가 청나라한테 모욕을 당했습니다. 청나라한테 모욕은 누구도 당했죠? 명나라도 당했어요. 명나라 우리한테 누구죠?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 예의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의라는 것은 위아래를 따지고 윗사람을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제 정세로 확대가 되면 이게 4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4대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야. 그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명에 대한 복수하고 우리 왕에 대한 복수를 하려면은 뭐를 해야 되죠?
청나라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왕의 시각과 신하의 시각이 조금 결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왕은 실제 이 사람은 군대를 키운다? 군대를 키워갖고 전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좀 도와주시오 스승님들 얘기하는 거 있었고요. 야, 이거 되게 묘하다. 요 사람들 있잖아요. 신하들은 북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아니야.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전쟁을 해갖고 물자를 또 대고 내 아들 군대 보내고 이거는 싫은 거야. 예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중화의 정신을 닦아서 중화의 정신을 계승하면 우리가 명날에 대한 의리를 예의로서 충분히 지키는 거지. 그 정신으로서 충분히 지키는 거지. 칼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전쟁에서는 발을 이렇게 한 발 싹 뺍니다. 그래서 약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송시열이 북벌의 화신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송시열은 전쟁으로서의 북벌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득권들은 전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음가짐만 똑바로 잡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오랑캐보다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오랑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그게 우리가 복수한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심지어 효종이한테 나중에 효종이 자꾸 이제 군대 키우자고 자꾸 얘기하고 계속 이 사람들 막 달려가면서 얘기하고 계속 군대 사열하고 군대 키우고 하니까는 효종한테 어린아이 대하듯이 있잖아요. 훈계까지 합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북벌은 오랑캐보다 뛰어난 정신을 가지면 그게 우리가 오랑캐를 이기는 것이지 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라는 그 글을 거의 애한테 훈계하듯이 글을 다시 씁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 기축봉사라는 글이 있다. 이게 잘 뜯어보면은 왕이 요구하는 북벌과 신하들이 요구하는 북벌이 다르네? 결이 좀 다르네? 라는 것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왕은 실제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엄청 시키고요. 군대 훈련도 막 많이 시킵니다. 그 이완이라는 사람을 등용해갖고 이완을 어영청의 대장으로 삼아갖고 이제 북벌의 핵심 군단으로 만듭니다. 저거를. 어영청의 군대를 2만 명까지 키워요. 원래 그렇게 많은 군단이 아니었었는데. 어영청은 원래 어영군으로 시작해갖고 200명으로 시작했었던 건데 커지다 나중에 2만 명까지 키웁니다. 그중에 1000명 정도는 특수병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 기병하고 조총병 같은 부대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있죠. 이 특수부대를 매번 이제 시험을 했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실제로 전쟁할 능력이 되는지 시험을 했는데 그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마병 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부대. 훈련이 얼마만큼 되는지 시험을 한다고 정말 훈련이 잘 됐대. 봉은에다 깃발 하나 딱 꽂아놓고 있죠. 거기다 몇 개 부대 세워놓고 깃발 먼저 빼놓은 놈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큰 포상을 해주겠다고 이제 왕이 직접 참여하고 이제 시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보고 있는데 얘들이 욕심이 앞서갖고 출발 땅 하기 전에 먼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달려갖고 깃발 빼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출발 부정이 있었으니까 왕이 다시 시켰어요. 또 다시 시켰는데 또 그런 거야. 왕이 나중에 너무 이제 화가 났습니다. 군대는 모름지기 군율이 생명인데 명령에 의거하지 않고 욕심이 앞섰고 이제 지 혼자 움직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휘관을 죽여요. 화딱지 나갖고 똑바로 하라고 하는데 안 바뀌어요. 이게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개개인의 훈련은 상당히 잘 됐지만 군율이 개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종 스스로 그랬답니다. 이 군대로 과연 이게 북벌이 가능하겠냐, 어렵겠다는 회의감도 가지고 했었대요. 효종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었다. 근데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군대를 엉뚱하게 어디에 보내냐면요, 당시 중국은 청나라는 이제 중국은 명나라 사라지고 이제 청이 오랑캐들이 중원까지 차지하고 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랑 국경 분쟁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15세기 때까지만 해도 서방의 조그만 나라였었던 러시아가 황제나 혹은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피는 그 관료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동방 정책을 피면서 영토를 넓혀오기 시작했는데, 시베리아는 국가가 없잖아요. 몇 개 부족만 있지. 영토를 그냥 달리게 해다 좋은 거예요. 15세기 때 동방 정책을 시작해갖고 17세기 때 어디까지 왔냐면은 중국 북쪽까지 온 거야. 만주 북쪽까지. 러시아 영토가 그때 넓어진 거야. 그때.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만주 위쪽까지 오니까 만주 출신 애들이 중국 본토를 장악했잖아요. 국경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청나라 애들이 가갖고 매번 깨지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 군대의 총은 이미 유럽에서 되게 개량된 신식총이었었거든.
청나라 총은 불 붙였고 쏘는 화성총이었었고, 심지어는 총도 없어갖고 총 있는 부대가 아니라 주로 활 쏘는 부대, 재래식 부대가 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쪽수는 많이 보내지만 매번 깨졌었단 말이야. 거기에 조선 군대를 파병하라고 이제 걔들 요청을 합니다. 되게 엉뚱하지. 청나라랑 싸우겠다고 키운 군대인데 청나라 요청으로 파병을 했다는 겁니다. 나선이 러시아 말합니다. 그래서 2차례 파병하는데 조선의 조총병이 얼마만큼 훈련이 잘 됐는지를 엉뚱하게 저기서 보여줘요. 가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하고 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0몇 명밖에 안 가요. 총 합치면 이제 그 총 누적 인원 합치면 이제 500여 명 됐다라고 하는데, 가갖고 싸우는데 러시아 군대를 격파해요. 청나라 군대를 격파하지 못했었던 군대를. 조선의 조총병이 실력이 정말 뛰어났었대요. 그래서 그 조총병의 실력을 검증받고 왔었던 전투입니다. 되게 웃기게도요. 이때 장소를 변급신유라고 하는데 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변신. 원래는 청나라와 싸우겠다고 키운 군대인데 청나라 도와주러 갔다. 러시아랑 싸웠다. 변신했다. 자, 이게 누구 때? 효자 때입니다. 북발정책 효자 때다. 자, 이때 경제정책을 보자면요. 효종이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인데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그나마 정책을 좀 잘했었던 게, 아직은 붕당 정치가 완전 노골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당이 독주는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효종이 그래서 여러 당 사람들을 골고루 썼었어요. 이거 덕분에 그나마 정치 개혁이 좀 이루어지고 했었습니다. 효종 때 있었던 대표적인 실학자 관리가 누가 있었냐면은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되게 잘 나옵니다. 원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안 나오다가 한능검을 시작으로 되게 잘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공무원주까지 나와요. 김육의 활동으로 효종 때도 제법 업적이 있다. 대동법을 충청도, 전라도, 이거를 호서지역, 이걸 호남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양호 지방까지 확대했다라고 합니다. 자, 김육의 노력으로 새로운 달력, 아담셀이 만든 달력인 시연역이 채택이 됩니다. 뭐야? 우리 달력 있었잖아. 뭐 있었죠? 칠정산 4편 있었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서울을 기준으로 시간을 잰 건데 이거 왜 안 쓰지? 인간이 만든 시계나 달력, 인간이 만든 모든 시간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은 오차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요. 저기 있더만 우주에 띄워놓은 진공시계 하나가 있는데 걔만 절대 시간에서 오차가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한테 맞춰야 된대. 나머지 시계, 달력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가 엄청 점점 거져가고요. 못 쓰게 된답니다. 칠정산이 뛰어난 달력이지만은 이미 200년 지났기 때문에 못 쓸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다른 달력을 써야 되는데 논의하는데 서양인의 기술이 조금 들어간 달력이 이때 채택된 겁니다. 이 사람 노력으로. 자, 인조 때부터 화폐 쓰자는 말을 했었어요. 이 사람은 인조 때 관료 생활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와서 이 사람이 그 관직 생활을 못하니까 먹고 살 게 없어갖고 실제 이 사람이 서민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집이 없으니까 토굴에 살았었어요. 토굴에 살면서 숯가마, 나무를 베어다가 수출 만들어갖고 장에 나가서 수출 팔고 막 이런 서민들의 실제 생활을 그대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떤 건지 저 사람은 그냥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평양이나 개성 지방에 가니까는 거기는 화폐를 꽤 쓰고 있었거든요. 꽤 유용하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좀 유통시키자라는 건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도 건의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농서가 만들어지는데요. 농가집성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조선 전기 때 있었던 농사직서라고 금양 잡록 같은 것을 집대성한 겁니다. 집대성. 이거 왕으로 잘 안 나오고 하는 거면요. 후기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집대성이에요. 이게 최초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하멜, 네덜란드인. 그 하멜이 필요하는데요. 이 사람이 제주도에 필요합니다. 64명이 필요하는데 그중에 절반이 죽고 그래요. 필요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해갖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고 있었대.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 전라도가 제주도 가느라고 있었으니까 전라도 관찰사한테 얘기해갖고 이런 일이 있다 얘기하고 관찰사한테 서울에 얘기했습니다. 얘기했더니 이상한 놈들이 와 있다는데 말이 안 통해갖고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러는 거야.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차 생각해보니까는 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통역을 시켰습니다. 통역을 시켰는데 통역이 안 됐대. 벨테브레가 자기 말을 까먹고 이제 한국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역이 안 돼서
초반에는 말이 안 되다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기억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말이 통했답니다. 말이 통해 갖고 벨테브레가 하멜이라고 얘기하면서 꺼이꺼이 울었대요. 고향 생각났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선에서는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 포기하고 나처럼 그냥 여기 정착해라 했는데 정착 안 하고 끝까지 노력해갖고 하멜이랑은 탈출합니다. 탈출해갖고 본국 가서 자기가 취업했었던 회사에 가서 저 농땡이 치다 온 거 아닙니다. 이런 일 하다 왔어요. 라는 기록을 남긴 게 이른바 하멜 표류기로 알려진 거예요. 원래는 그 급여 요청하는 보고서였었어요. 원래는 이 하멜 표류기가 유럽 사회에 조선이란 나라를 알려준, 많이 팔렸거든. 알려준 대표적인 책입니다. 지금도 이게 한국 번역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봤는데 한 2권 정도가 번역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 얇은 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당시 사람들의 정세도 좀 알 수 있고 17세기 때 조선은 어땠었는가 그것도 살필 수 있고 좀 재밌습니다. 가끔 제 수업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공직사회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아니라도 한국사회 성인이라면 적어도 집에 고전이 한 3권 내지는 5권 정도는 꽂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기 집 서재. 또 이게 있거든. 서재 책이 하나씩 꽂혀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 파생해갖고 또 읽고 싶은 책들이 생기거든요. 책이 하나씩 꽂혀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되게 쏠쏠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고전 3권 내지는 5권 정도 목표 세워두시고 한번 좀 이렇게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파생해갖고 이렇게 비교적 여러 권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괜찮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습니다. 요거 제가 2문자로 받아드릴게요. 이연나라고 합니다. 아빠의 뜻을 이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연나. 현종은 효종의 아들입니다. 현종 때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이거를 붕당 정치 1기라고 부릅니다.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할 때 가장 정치의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요? 예의야. 지금은 예의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조 때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가 뭐였었는 줄 아세요? 신하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의야. 그때는 예의가 뭐로 표출될게요? 대명의리로, 숙명반청으로. 이게 예의입니다. 예의. 여기도 예의야. 이때는 예의가 뭐로 표출될게요? 복수로, 대명의리를 위한 복수로. 이게 예의야. 예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겁니다. 여기는 이게 뭐로 표출된다? 북벌이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걸 효종 스스로 깨달아요. 근데 저런 놈들하고 뭘 해먹겠냐 하면서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인지가 돼요. 그래서 포기가 됐고, 이제 북벌로 예의를 따지지 못하니까 이제 국내 문제로 예의 따질 거 없나 찾아보고 있었는데 좋은 건수가 생긴 거야. 뭐였게? 장례식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겁니다. 그걸 뭐라 한다? 장례 논쟁, 예속 논쟁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왜? 왜 갑자기 여기서 그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론이 정쟁으로 번진 건데요. 이것도 여전히 예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의 정치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예속 논쟁이에요. 얘들도 가끔 나오는데 여기는 신리보다는 명분, 즉 대명의리 추구했다는 게 이때 예의 정치고요. 이때는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복수하겠다. 북벌.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요것 때문에 그래.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남 국왕의 죽음이라는 이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왜? 유교식 예법에 따를 때는 장남하고 차남의 예법이 달라요. 장남은 이 집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장남이 먼저 죽으면 부모가 살아있어도 이 사람을 어차피 집안의 정통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의 예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장남은 3년상을 치러줘요. 차남은 안 그래. 정통이 아니잖아 이건. 그래서 1년상을 치르고 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차남이었단 말이야. 효종은 형이 있었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뭐다? 왕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국가의 제1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붙은 거야. 이걸 가지고 붙는데 한쪽 땅은 차남이라는 것만 죽어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한쪽 땅은 왕이라는 걸 죽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둘의 예 논쟁이 빵 붙은 거야. 자, 지금 당은 누구하고 누가 있죠? 서남이 있지, 서남. 그래서 서남의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왕이 있어. 왕의 부친이 지금 돌아가신 겁니다. 근데 부친이 둘째래.
자, 그리고 여기는 서인하고 남인이 있어요. 자,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신하들 모여서 이제 중신들 회의 한번 해보세요. 장례식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1년만 하면 됩니다. 둘째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야? 왕인데 나라의 적통을 위한 사람인데 이 경우는 장남 대우를 해줘야지. 3년 합시다. 이게 붙은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예손 논쟁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은 누가 그랬었게? 지금 집권당이 누구게? 인조반정은 서인의 때니까. 서인이야. 서인은 얘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왕도 자기 수준하고 비슷하게 보이나 봐요. 왕이나 뭐 신하나 다른 거 있어? 그거 다 똑같이 합시다. 그냥 둘째면 둘째로 합시다. 그래서 서인은 왕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몇 째인지만 따지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을 성략자라고 하는데 성략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주희라는 사람이거든. 주희가 예법서를 써놓은 게 있는데 주희가 써놓은 예법서는 이거밖에 없어요. 차남 국왕의 죽음에 안타깝게 참고서는 주자 가래밖에 없습니다. 주희가 쓴 예법서는 가래밖에 없어요. 가래. 주자 왕예라는 게 없단 말이야. 주자 왕예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집안 예법만 있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성략자고 주자의 제자니까 야, 뭐 볼 필요 있어? 왕이나 사대부나 이 책 하나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몇 째인지만 따져. 다른 거 왜 따지는데? 이게 집권당이야. 자신 있는 거지. 왕도 우스운 거지 걔는. 그래서 왕이나 사대부나 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인님은 가래밖에 얘기 안 했다. 그냥 저 책만 보면 되는 거야. 저게 성경책인데 저 책만 보면 되는 거야. 왕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약간 약세였었던 남인이 이때를 호기로 삼은 거예요. 왕편을 들어줍니다. 왕편을 들어주면서 처음으로 집권하게 된 남인이. 그러니까 남인은 자신의 힘이 좀 열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왕권을 지지하는 걸로 약간 열세를 좀 만회해요. 이걸 통해서. 자, 그래 보면은 서인하고 남인의 두 견해가 있는데 서인은 무조건 차남인 걸 강조합니다. 둘째인 것을. 둘째잖아. 됐어. 왕을 계승했고 뭐 했고 그 얘기를 왜 해? 책은 이거밖에 없는데 성경책은. 저것만 따르면 되지. 집안에서 몇 째인지만 따지면 되지. 그래서 왕이나 사대부나 같은 셈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면 그냥 1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인이 이제 슬쩍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윤씨 많아요. 그리고 허씨의 이름에 외자면 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적, 허목 이런 사람들. 자, 이 사람은 왕권가마 입장이에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은 효종이 왕통을 계승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로 봐줄 수 있다? 장자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자. 그래서 여기는 서인은 사료 보면요, 효종은 차남이셨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효종은 제2장자니 이런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왕통을 이었으니 두 번째 장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인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사대부와 왕의 예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걸 왕사 부동례라고 해요. 이걸 얘를 차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죠? 왕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천하의 얘는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누구 표현이다? 이건 서인 스타일의 말이네. 왕과 사대부의 얘는 다르다. 임금과 보통 사람의 얘는 다르다. 이건 누구 얘기다? 남인이 지금 왕편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남인 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의 예송이 있었는데 하나가 기해년에 있었던 거. 현종 참 불쌍해요. 즉위하자마자 합니다. 즉위했을 때가 아빠 돌아가신 때란 말이에요. 현종 말년에 현종이 죽을 때 직전에 누가 돌아가시냐면 엄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현종은 내내 장례식만 치르다 끝난 사람이야. 시작할 때는 아빠 장례식, 자기 죽기 직전에는 엄마 장례식 치르다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난 사람이라는 거지. 현종 죽을 때쯤에는 또 엄마 돌아가셔갖고 예송이 또 한 번 터집니다. 이게 기해년 갑인년입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서인하고 남인이 있는데 이 결정적으로 그 결정은 왕이 해줘야 되거든요. 결정 왕이 하는 거 최종적으로는 의논은 신하들이 하지만 왕은 누구 편을 들어야 정상일까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효종을 만약에 둘째로 본다. 효종한테 1년치만 장례를 치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효종의 정통성을 부정하면 누구도 부정이 되는 거죠. 현종도 정통이 아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현 왕의 정통성도 부정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논쟁인데 워낙 예의 정치하니까 예의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현종은 누구 편을 들어야 정상일까요? 나를 정통이라고 하지 않는 놈 얘기를 들어야 될까? 당신이 정통이지요 하는 얘기 들어줘야 될까? 남인 편을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예송론자는 남인이 이겼다가 일단은 맞았다 해야 돼. 기간이 두 개가 붙었다면 기간을 길게 말한 사람께 이겼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현종이 즉위하자 맞아요. 왕이 힘이 없었단 말이야. 현종이 1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서인은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인조도 내가 세운 건데, 너 이놈의 새끼 네 할아버지 내가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은 쟁쟁한 대신들이고 왕은 지금 핏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인의 힘을 압도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불쾌했는데 서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때 누가 이겼다? 서인이 이겼다. 집권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현종 자체가 예송 논쟁에 참여를 합니다. 너 이놈 새끼 저번에 그딴 말 해놓고 지금 왜 다른 말 하는데? 너 저번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건 무슨 뜻이야? 왕이 직접 참여해갖고 남인의 편을 들어줘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된다? 남인이 이겨야 됩니다. 남인이 처음 이긴 거야 이때. 계속 서인이 집권하다가 한 번 이긴 겁니다. 한 번. 아시겠죠? 남인이 왜 이겼다고? 왕편 들어주니까. 그래서 왕권 강화 입장 그러면 누구라고? 야당이었었던 남인. 여당은 누구죠? 서인이 여당이야. 서인은 나도 너만큼 힘이 있어 임마. 신권 강화 입장 혹은 왕과 신하를 대등하게 보는 입장에 섰단 말이죠. 자 보세요. 장남은 몇 년 한다고요? 우리나라는 3년상이죠. 3년상. 장남도 3년상이야. 남인이 3년상 얘기한 거. 3년은 서인은 절대 못하는 말이에요. 남인만 하는 말입니다. 차남은 1년이요. 그 1년만 합시다. 그냥 빨리 하고 치워요. 그냥 서인 입장이야. 근데 서인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는 며느리는 달라. 장남 며느리는 1년, 차남 며느리는 9개월 하는 건데 이때는 장남 며느리 법으로 갑니다. 뭐야 도대체? 장남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이게 정쟁에 의해서 희한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앞에 하고 다른 장례식을 치른 겁니다. 이건 몇 년? 이것도 1년이 돼. 이건 무조건 남인이 이겨야 되니까. 이건 현종이 힘이 없을 때라 서인 편을 들어준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1년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1년 외에 게 이겼다라면 안 돼요. 현종 때는 장례식을 몇 년만 했다?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이상한 거야. 뭐라는 장남이라는 건 차남이라는 거야. 이상하게 한 겁니다. 자, 현종이 죽을 때 남인이 집권한 거라 사실상 남인 집권기는 숙종 때입니다. 숙종 한 6년까지 남인이 집권하다가 숙종의 코터를 건드려요. 심기를 건드립니다. 남인이 집권하니까 남인도 힘이 너무 넘치는 거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남인도 좀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을 바꿔치기 하는데 이걸 그 유명한 정권 교체 두 글자로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